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 나이 72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분합니다. 평생을 공장 먼지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19살에 부산 사상공단으로 내려와서 재봉틀 앞에 앉아 실밥을 뜯고 천을 자르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그냥 반창고 붙이고 또 앉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19에 시작해서 60이 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냄새를 맡으며 같은 기계 소리를 들으며 그 시간이 제 청춘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전부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버려진 노인이 다시 일어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돈으로 아들 키웠습니다. 그 돈으로 공단 근처 건물 한 채 샀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제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버려졌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경남 합천 출신입니다.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워 제가 15살 때 따라가셨습니다. 오빠 둘이 있었지만 큰 오빠는 제 이름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고 작은 오빠는 도박으로 가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였습니다. 19살 봄, 저는 보따리 하나 들고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주머니엔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부산행 버스표가 500원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두렵지 않았냐고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보다 설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사상공단 근처 여인숙에 하룻밤 묵었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벽지가 누랬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울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봉제 공장 정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취직이 됐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밥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먹었고 잠은 쪽방 5명이 함께 잤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실밥 냄새. 근데 그때는 그게 희망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저축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월급의 3분의 1은 반드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 습관이 제 인생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25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단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술도 잘 마시지 않았고 손찌검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저를 처음 본 날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얼른 가서 새 젓가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가지로 저는 그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거든요. 결혼식은 공장 식당에서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공장 아주머니들이 만들어줬고 축가는 동료 언니가 불러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상우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 그 작은 얼굴을 처음 보던 순간 저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근데 상우가 3살 되던 해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장 기계 사고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상우는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 혼자였습니다. 28살부터 혼자였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 때론 식당 설거지도 하면서, 때론 남의 집 청소도 하면서, 상우가 학교에 가면 저는 공장으로 갔고, 상우가 집에 오면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학원은 못 보냈습니다.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상우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학원 간다고 할 때 상우는 도서관에 혼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학원은 못 보냈어도 밥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상우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전교 3등이라고. 저는 그 상장을 받아들고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아이가 나보다 잘 살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야간 파트타임도 했습니다. 낮엔 공장, 밤엔 편의점. 몸이 힘들었지만 상우가 배고프지 않게, 상우가 부끄럽지 않게.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상우가 동의대에 붙던 날, 저는 공장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아이는 제대로 살 수 있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상우는 동의대를 졸업하고 부산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더니 서울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연정을 처음 만난 건 부산에서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전문대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공단 근처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연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장 근처라 그런지 냄새가 조금 나네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이 여자를 조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냄새가 제 40년입니다. 그 냄새가 상우를 키운 냄새입니다. 그걸 첫 만남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여자의 속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제가 낸 돈으로요. 예식장도 연정이 골랐습니다. 하객은 연정 쪽이 2배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부산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1년에 2~3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1년에 1번, 그러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 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게 제 노후였습니다. 제가 공단 근처 건물을 산 건 상우가 30살 되던 해였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엔 세탁소, 2층엔 고시원, 3층, 4층엔 원룸 2개씩. 외관은 낡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공단 근처라 세입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시세로 치면 당시 3억 5천이었습니다. 지금은 6억이 넘었습니다.
그 건물을 사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월급에서 조금씩, 파트타임 수입에서 조금씩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밥 한 끼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도 함부로 사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생기니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됐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게 내 40년이다. 이걸 지켜야 한다. 근데 그 건물이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들 손으로 3년 전이었습니다. 상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틀 전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상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도 샀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우와 연정이 왔습니다. 상우가 손에 고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기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상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물 세금이 너무 높잖아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잠깐 바꿔놓으면 절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 건물인데 서류만 잠깐이에요. 연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세금 전문가한테 확인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다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갑자기 당한 게 아닙니다.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카드값이 좀 밀렸는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전세금이 올랐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자식이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이 패턴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돈은 더 자주 요구하면서 얼굴은 더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거짓말의 종류. 어머니 건물만 정리되면 우리 서울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첩은 다른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 녹음 앱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공장 동료 명숙이 딸한테 상우가 올 때마다 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켜놓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쌓였습니다. 수첩은 2권이 됐습니다. 녹음 파일은 32개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여동생 순이 집에 보관해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건물 명의 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우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우는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정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절세 많이 되겠어요, 했습니다. 저는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사 사무실, 사실 제가 먼저 다녀온 곳이었습니다. 상우한테 연락 오기 2달 전에 저 혼자 찾아가서 단골 법무사 딸인 소영 씨를 만나서 건물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채권자는 제 여동생 순이, 금액은 4억 5천만 원.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건물 처분이 어려워지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야 해요. 명의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아무도 팔 수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걸려 있으니까요. 상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상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서울 집이 좁아서 부산에 좋은 요양원이 생겼대요. 거기서 어머니 친구도 사귀시고 건강도 챙기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요양원 가는 날 상우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연정도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멀어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외투 안쪽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은 제 시간에 나왔고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요양원엔 저 말고도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넘기고 버려진 분들, 며느리한테 구박받다 밀려난 분들.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저렇게 끝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내 건물로. 박순분 어르신, 혹시 가족분께서 연락이 없으셔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쁜가 봐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 일 목록을 썼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두 번째, 공장 친구들에게 연락. 세 번째, 손녀 지수와 통화. 요양원에 들어온 지 보름이 됐을 때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명숙이, 복순이, 갑순이. 사상공단 시절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명숙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분아, 우리 왔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이는 상우가 통장 비밀번호를 빼내는 장면을 옆에서 봤습니다. 복순이는 연정이 부동산 중개인과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갑순이는 상우가 술김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물만 처리하면 우리 서울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세 사람 모두 법원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은 할매 셋이 친구 하나 위해서 부산지방법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분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저는 그 말을 한참 되새겼습니다. 요양원 근처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용은 여동생 순이가 됐습니다. 언니, 설마 아들한테 소송까지 할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내 것 찾는 거야. 소송이 아니라.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됐을까요? 이름은 김미영. 제 수첩을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갖고 계셨어요? 네,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8년 됐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기다렸을 뿐이에요. 이길 수 있을 때 이기려고. 변호사 미영 씨가 연정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연정은 상우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 이름은 김진호.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이혼 후 연정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사유는 재산 편취. 당시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 아직 그 서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머니, 연정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패턴이 있어요. 상우야, 너는 처음부터 이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날 진호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연정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내용 증명이 아들한테 날아갔습니다. 건물명의 원상복구 요청, 근저당 설정 사실고지, 소송 예정 통보, 상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공장 다닐 때 뭐 배운 줄 알아? 재봉질만 배운 게 아니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도 배웠어. 상우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뭘 바란 적 있니? 내가 잘 사는 것만 봐도 됐어.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엄마 40년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상우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연정 없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요양원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상우의 딸, 제 손녀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24입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할머니, 저 드릴 게 있어요. 지수가 꺼낸 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상우와 연정이 제 건물을 금매로 팔려고 부동산과 계약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예정일은 3주 뒤였습니다. 지수야, 이걸 어떻게 가져왔니? 할머니, 저 엄마 서류 가방에서 찾았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듣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지수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좋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무시하는 거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그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본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변호사 미영 씨가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금매 시도는 사전에 차단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9살에 부산에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손에 보따리 하나 들고 주머니엔 3,000원 들고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어둠 속에서 혼자 다짐하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의 얼굴,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쌌습니다. 수첩, 녹음 파일이 담긴 USB, 8년치 기록, 그리고 공장 작업복 한 벌, 공장 다닐 때 입던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세탁은 깨끗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반듯하게 접어서 가방 맨 아래 넣었습니다. 왜 그걸 챙겼냐고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이게 제가 쌓아온 증거니까요. 요양원 앞에 택시가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르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고 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상우가 보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연정이 보였습니다. 연정은 저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증인석에 명숙이, 복순이, 갑순이가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복순이가 저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호 씨도 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절세 목적의 명예 변경이었다고, 어머니도 동의했다고, 미영 씨 변호사가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수첩의 기록들, 녹음 파일들, 근저당 설정 내역, 전남편 진호 씨의 증언, 공장 동료 3명의 증언, 손녀 지수가 제출한 사본.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19살에 부산에 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공장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잘했습니다. 기록하는 것. 이 수첩에는 8년이 들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한 말,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 그리고 둘이 저 모르게 한 말. 저는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증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길 때 이기고 싶었거든요. 재판장님, 저는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것을 제 손으로 되찾고 싶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제 40년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연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숙이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건물명의 원상복구, 상우, 집행유예 2년, 연정,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 부동산업자 과태료 처분,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19살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부산에 온 그 아이가 고생 많았다. 잘 견뎠다. 속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이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갑순이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지수가 뛰어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채로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왜 갖고 왔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걸로 충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법원 계단 앞에서 70 넘은 할매 넷이 공장 작업복을 들고 그 사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사진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제 것을 돌려받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동생 순이 집으로 갔습니다. 순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건물은 다시 제 이름이 됐습니다. 월세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삽니다. 상우한테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짧습니다.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한마디. 저도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잘 먹는다. 연정과는 지금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한 달에 한 번 내려옵니다. 같이 밥 먹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서울 안 갔어요 했습니다. 그 말이 한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명숙이, 복순이, 갑순이와는 매주 수요일에 만납니다. 사상공단 근처 국밥집에서 그 집 국밥이 맛있습니다. 오늘도 사상공단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공장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냄새는 납니다. 기름 냄새, 쇳가루 냄새,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제 청춘이었으니까요. 그 냄새가 상우를 키운 냄새이니까요. 그 냄새가 제 건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2이지만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먹고 싶은 국밥이 있고, 아직 보고 싶은 지수가 있고, 아직 함께 안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 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72에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이겼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때 이기십시오. 실이 끊어지면 다시 꿰면 됩니다. 바늘이 부러지면 새 걸 쓰면 됩니다. 하지만 천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제 인생이 그 천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